물가는 계속 오르고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금도. 그런데 자신들이 얻고 있는 수익은 그대로잖아요.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인이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7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일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일본 경제의 현실과 사회 문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이 1억 원의 30년을 넘어서 일본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던데 이게 사실인지랑 물가 상승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장기 불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장기 불황, 또 기업들이 임금을 좀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또 비정규직 증가, 그리고 뭐 또 물가 상승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이 또 감소하고 있는 추세, 뭐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는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도 많이 놀러 가봤는데 임금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뭐 엔화가 옛날보다 우리 입장에서 좀 부담이 덜 된다 해도 가면 돈은 꽤 나가더라고요. 여행 나가니까. 네. 일본 분들은 임금이 안 오르는데 이게 생활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나요? 굉장히 부담이 됐죠. 지금 보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세금도. 그런데 자신들이 얻고 있는 수익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물가는 오르는 소득은 그대로니까 이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더 크죠. 다른 나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보다도. 뭐 가처분 소득이라나 하네요.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엄청 계속 줄어든 느낌. 예, 요거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연도별 일본 국민 부담률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75년 그림을 보시면은 25.7%입니다. 우선 국민 부담률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얼마만큼을 정부에 내느냐, 얼마만큼 정부가 떼어가느냐라고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부담률인 거죠. 예, 그렇죠. 보시면은 1975년이 25.7%인데 2025년이 46%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잘 보시면은 2년 전쯤에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2025년 국민 부담률이 27%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보다 일본이 국민 부담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실질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한국의 1인당 GDP도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돈도 많고 그리고 국민 부담률도 한국이 더 낮고, 근데 일본은 버는 돈도 한국보다 더 적은데 국민 부담률은 더 높고 일본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인이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7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일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에도시대 소장농 신세라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그림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95년하고 2025년 세후 수입의 차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봉 500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내고 나면은 401만 엔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이것저것 내고 나면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1995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27만 엔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27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똑같은데 내는 돈은 많다 보니까 점점 일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270만 원 정도면 연봉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인 분에게는 거의 한 달 월급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크게 점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세금 부담률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걸까, 일본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 부채가 지금 240몇 %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돈 쓸 때는 많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계속 올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소비세 예를 든다면은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일본의 소비세가 5%였는데 그게 몇 년 지나서 8%, 그러다가 지금은 1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5%까지 올려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제 생각에는 15%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는 또 여러 가지 좀 황당한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뭐 부흥세라든지 후쿠시마 지진 터지고 나서 후쿠시마를 부흥시켜야 된다라면서 부흥세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부흥세를 걷어서 후쿠시마를 부흥시켜야 된다. 근데 정작 후쿠시마에는 그 돈을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든지 또 지금 또 여러 가지 세금이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뭐 독신세라든지 뭐 자동차를 달리면 달린 만큼 내는 주행세라든지 뭐 이러한 세금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그 세금 부담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이 세금에 대한 혜택을 입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엉뚱한 곳에 일본 정부는 이 세금을 또 쓰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독신세가 뭐예요? 독신세는 이제 결혼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 진짜 그 독신. 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인데 이제 출산한 가정, 아이가 있는 가정, 뭐 이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다들 걷는 건데 이제 이 세금이 사용이 되는 거는 이제 결혼한 가정에 이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독신세라는 세금 이름이 독신세는 아니에요. 근데 일명 독신세라고 불리는 거죠. 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세금을 내야 되냐라면서 이제 독신세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결혼 저처럼 이제 못한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지금. 세금도 내야 되는. 세금도 내야 한다니. 아직 독신인 저로서는 화가 나네요. 자, 최근 일본의 쌀값 대란은 정부의 간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본 농업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은 좀 뭘까요?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1960년대에 일본에서 이제 고도성장, 경제 고도성장이 되고 농업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쌀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쌀을 동물들의 사료로 막 주고 뭐 그럴 정도로 뭐 그러면서 이제 쌀값은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간방정책이라고 이제 쌀 짓는 농지를 다른 작물을 심게 하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농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부족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에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양곡관리법 같은 좀 이제 농민들을 위한 쌀을 사주는 정부가 사들이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것도 21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다 막 이러면서 그게 편성하면서 이러한 것도 다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일어난 쌀 부족 현상도 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정책의 문제 때문에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이 쌀 문제가 그 카르텔 때문에 좀 벌어지는 좀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의 그 농수산부, 그리고 일본의 농협, 그리고 일본 그 쌀 농가들이 이제 트라이앵글이 돼가지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쌀값 상승, 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정부미를 풀었잖아요. 한국말로 정부미고 일본어로는 비축미. 비축미를 풀었는데 비축미가 안 풀렸어요. 근데 이게 그 일본 농협이 이 비축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린 겁니다. 이게 풀면은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협 같은 경우는 쌀값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쌀값이 떨어지면 농협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타격을 입게 되고 농민들도 타격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일본의 농수성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일본 농협으로 또 들어가서 취직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이런 비축미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에 펑클색자 코이즈미가 그 일본의 농수상 장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축미 문제도
좀 여러 가지 부분 해결을 했고 이런 카르텔도 이제 깨부시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인간 증발, 조화치라 불리는 실종 문제가 연간 8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버블 경제 붕괴와 고령화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버블 붕괴 이후에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파산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거나 뭐 저 회사에서 뭐 잘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밤중에 다른 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아무 말 없이 야반도주 같은. 예,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이삿짐 센터까지 등장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차이가 나는 게 한국도 뭐 똑같잖아요. 뭐 똑같이 경제 어려워졌고 뭐 파산하고 뭐 잘리고 뭐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까지 내팽겨치고 떠나지는 않잖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했지 가족을 지킨다 뭐 그러한 생각이 강하잖아요. 일본 그렇지 않나요? 일본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아, 한국보다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증발이라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좀 눈치 보는 문화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뭐 망했다, 뭐 잘렸다 이렇게 된다면 좀 주변 사회에 좀 눈치가 보이니까 좀 실패한 사람, 좀 이러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 개인적인 사례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제 친구가 있는데 일본인 친구가 그냥 친하게 지내는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다음 주에 간다. 일본 간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여자친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경찰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얘가 지금 경찰서에 없다. 지금 검찰청에 있다. 검찰한테 가봐라. 그래서 검찰청에 갔어요. 갔더니 저는 그냥 대충 그냥 설명만 듣고 말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담당 검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약에 손을 대서 좀 전에도 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약에 손을 대가지고 좀 구속이 됐다. 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좀 몇 년 지나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풀려나자마자 이사를 했어요, 이 친구가.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걸 보더라도 나고 자란 고향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좀 이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잡혀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되고. 예,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 좀 뭐 아무래도 일본의 좀 그런 눈치 보는 문화, 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도 고향을 떠난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눈치에 의해서 이 눈치라든가 이게 남을 의식하고 뭐 비교하는 거는 사실 한국도 굉장히 좀 심한 국가잖아요. 남의 시선이라든가 눈치, 그래서 뭐 연봉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너 어디에 사니 뭐부터 시작해서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드러나는 형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눈치가 어떤 플렉스로 나타나는 건 아닌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 보면은 이제 카푸어 라든가 좀 비싼 자동차 사고 막 명품 사고 좀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눈치가 이제 좀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좀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숙자 수가 통계상 급감했지만 실상은 빈곤 비즈니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빈곤 비즈니스가 감춰진 것이란 비판이 있는데 일본 사회 빈곤 문제는 어떻게 왜곡되고 있을까요?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오늘은 제가 좀 그래프를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전국 노숙자 인구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게 줄었는데요. 2007년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나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쯤에 일본 정부가 정책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노숙자들을 위한 어떤 주거 형태, 쉼터를 만들게끔
그러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의 노숙자를 받으면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를 위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노숙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러한 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노숙자 통계를 낼 때 이러한 방에 이러한 시설에 들어간 노숙자는 노숙자 통계에 집어넣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유로. 그래서 이제 많은 노숙자들이 이 방에 이 시설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노숙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을 노숙자 통계에서 빼도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을 보면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시설이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이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좀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노숙자라면 정말 어려울 대로 어려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돈벌이를 한다라고 해서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뭘 하길래 빈곤 비즈니스가 방을 제공을 해서 네. 노숙자들이 살게 하면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빈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빈곤 비즈니스다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여전히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본이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다. 줄어든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시민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그 일본의 노숙자는 더 크게 늘어났다. 좀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일본 노숙자에 대한 재밌는 좀 일화를 좀 든다면은 일본 노숙자 중에서 가장 힘겹게 생활하는 노숙자가 홋카이도에 사는 노숙자입니다. 홋카이도는 춥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홋카이도에 사는 노숙자들은 가장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인한테 그러면은 추우면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내려가려면 홋카이도는 본토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바다로. 그렇게 가려면은 교통시설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또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실제 방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을 노숙자로 볼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굉장히 좁고 열악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좁습니다. 그냥 사람 한 명, 딱 한 명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시면은 또 2층 침대 여기는 아마도 두 사람을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러한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재 일본에서는 노숙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살 때 서울 올라와서 고시원에 살아봤는데 여기 환경이 고시원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건 확실하네요. 훨씬 열악하죠. 훨씬. 예, 지저분하고 여기 또 진짜 지저분하고 관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TV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요 크기가 다 한 거잖아요. 예, 그냥 지금 보면은 사람 한 명 누우면 그냥 끝나는. 예, 칸막이로 방을 이제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서 그나마 여기는 조금 더 여기는 인간 좀- 뭔가 에어컨이 보이네요. 여기는 굉장히 좀 양심적인 사람이 좀 운영하고 있는 곳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빈곤 비즈니스 같은. 네, 이게 빈곤 비즈니스죠. 네, 이게. 자, 또 최근에 일본에서 야미바이토, 파파카츠 같은 신종범죄가 급증한다던데 요 용어들이 뭐고 이게 급증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 경제적인 문제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인들 지금 일단 뭔가요? 야미바이토가? 야미바이토는 야미가 어둠, 바이토가 아르바이트. 네. 그러니까 어둠의 아르바이트. 마약을 배달하고 이런 걸 말한 걸까요? 이게 19세? 아니요. 이 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게 SNS 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어느 곳에 한 건 털자. 야, 여기 금은방이 있다. 금은방에 한 건 하러 가자라고 SNS에 뜹니다. 모일 사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싹 모입니다. 멤버가 모이면 텁니다. 그리고 싹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야미바이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게를 턴다든지 뭐 어떤 집을 턴다든지 이러한 강도 행위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야미바이토. 최근에 이러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이 어둠의 아르바이트, 야미바이토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의 여성들. 파파카츠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얘기한다면은 슈가데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인터넷상으로 남성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맞으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가는 거죠. 조건 만남 같은 거. 예,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타친보라고 일본 도쿄의 카부키초 가보시면은 여성들이 쫙 서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면서 쫙 서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 여성들이 전부 다 그 목적으로 서 있는 여성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남자들이 이제 와서 말을 걸면은 이제 조건이 맞으면 이제 또 가고. 길거리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도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심각하다 보니까 오사카에서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사카 쪽에서는 그쪽에 그 상인회, 주민들, 그리고 경찰이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여성들이 길거리에 서 있으니까 이 길거리를 사람들이 눈에 띄게끔 만들면 여성들이 모이지 못할 거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인도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을 좀 더 밝게 만들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쪽에 이제 여성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사카에 가실 때 노란색 페인트 칠해져 있는 길 보시면 아, 여기가 거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거는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 그 얘기 할래 했어요.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란색 페인트를 칠했다는 게 오사카에. 예. 오사카는 그러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사카는. 제 내년에 오사카 풀코스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한번 보도록. 예, 영상을 좀 찍어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와서 다음 신 작가님과 함께 리뷰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 경제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뭐 노숙자도 그렇고 어둠의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조건 만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늘어나고. 근데 여기서 또 심각한 거는 이제 여성들이 일본에서만 한다면은 뭐 괜찮을 텐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원정까지. 예.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호주, 홍콩, 그리고 한국까지 오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이것 때문에 많이 좀 일본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했냐 좀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정말 많은 일본 여성들이 오고 있다 보니까 일본 여성에 대한 입국 금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예전에 비해서 뭐 거의 뭐 한 8배, 뭐 한 10배 뭐 이 정도로 좀 입국 금지 때문에 좀 이것을 위해서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가까이. 그만큼 입국 금지 당하는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힘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닮아갈 수도 있을까? 한국은행에서도 한국경제 올해 성장률 1.5%에서 0.8% 정도로 뭐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나게 되고 한국도 사실 정서增장 국가로 이미 접어들어 버렸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하고의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이게 벌어진 거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른 나라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를 한국이 당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뭐 한국은 뭐 지속적으로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좀 주식도 좀 올라가고 있고 뭐 긍정적인 효과도 보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 뭐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